안녕하세요. 네. 자, 다들 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또 줄공 공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건축법입니다. 건축법하고 주택법 이렇게 빠르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풀어 오셨어요? 거기 빵꾸 다 메꿨어요? 네. 안 메고.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메꾸려고? 네. 자, 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정리하죠. 건축법 용어 정리입니다. 자, 용어에 지하층. 자, 지하층이란 우리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여기가 뭐예요?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그래서 평균 높이 2분의 1. 이 두 가지 체크합니다. 평균 높이가 당의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근데 지하층의 특징 깨끗해졌네요.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해요, 안 해요?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3빌딩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그랬죠. 지하층은 건축법에서는 층수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이 돼요, 안 돼요? 우리 연면적이랑 바닥 면적 합계인데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는 산입합니다. 근데 뭐 할 때 안 한다고?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이것도 지하층에 관련된 부분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 부속 건축물의 포인트는 뭐예요? 자, 동일한 대지 안에 주된 건물과 어떻게 돼 있다고요? 분리됐다.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밀렸죠?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축물로서 주된 건축물 이용 관리 필요하다. 그래서 주된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분리됐다. 이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된 건물이 있는데 부속 건물 짓는다. 그러면 그 부속 건물을 축소한 행위는 뭘로 봐요? 신축으로 봐요? 아니면 증축으로 봐요? 증축으로 보죠. 주가 있는데 부속 용도 지으면 증축. 근데 부가 있는데 주된 건물이 들어서면 그것은 신축. 그래서 부속 건축물은 분리됐다. 그리고 리모델링은 노후학제 기능 향상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대수산하거나 또는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죠. 그래서 여기는 신축은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능 향상, 노후학제를 위해서 대수산하거나 일부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고층 건축물. 고층 건물은 무엇을 고층 건물이라고 그래요? 층수가 몇 층? 몇 층? 30층 이상이거나,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 조심하셔야 돼? 이거나 엔드가 아니라 오화라는 거.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또 층의 높이가 몇 미터예요? 30 곱하기 4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다. 그리고 초고층은 층수가 몇 층이에요?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초고층이다. 고층, 초고층 이런 구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 6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떻게 정리했어요? 내기, 바보, 지주. 내기, 바보, 지주 6개. 그런데 무엇은 아니다. 기둥은 기둥인데 사익 기둥. 바닥은 바닥인데 최하층 바닥. 보는 보인데 작은 보. 그리고 차양. 그리고 옥외계단. 옥외계단은 구조상 주요 구조로 보지 않는다. 시험에서도 자주 물어봤죠. 그래서 6개 꼭 기억하시고, 고층, 초고층 이런 분들 체크하시고, 내화 구조. 내화 구조가 견뎌낼 내자, 불화자,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 어떤 걸 우리는 내화 구조라고 있어요? 철근, 철골, 콘크리트, 벽돌 그런 게 내화 구조입니다. 내화 구조. 그리고 방화 구조는 뭐예요? 목조 건물이 있는데 화재 발생하면 순식간에 타니까 화염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외벽에다가 방염 처리를 하는 구조가 방화 구조입니다. 그러면 내화 구조가 좋아요? 방화 구조가 좋아요? 내화 구조 좋죠. 그래서 방화지구 안에서 건물 지을 때는 건물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로 해요? 방화 구조로 해요? 화재 견딜 수 있는 내화 구조. 그래서 방화지구 안에서는 구조는 내화 구조, 재료는 불연 재료를 사용을 의무합니다. 그래서 내화 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비교하셔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중이용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물 참 여러 번 나왔죠. 다중이용 건축물은 가나 나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다중이용 건물입니다. 그래서 엔드가 아니라 여기도 오합니다. 자, 1번 가번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에요? 얼마?
5,000제곱미터 이상, 바닥 면적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어떤 용도의 건축물 우리는 문종판, 여종관 이렇게 외웠죠? 문종판, 여종관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문화 및 집회시설. 근데 문화 및 집회시설인데 무엇은 제외하고 동물원, 식물원은 제외한다. 그래서 동물원, 식물원 제외하고 그 다음에 종교시설, 판매시설, 문종판,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그리고 숙박시설 중 관광 숙박시설, 문종판, 요종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뭐예요? 몇 층 이상인 건축물이 다중이용 건물이에요? 우리 건축법은 16층하고 21층 두 개가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21층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허가권자 할 때 21층이 나오고 나머지 웬만하면 다 16층이 기준입니다.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뭘 한다고요? 다중이용 건축물이다. 둘 중에 하나에 해당되면 다중입니다. 16층 이상일 때는 용도와 상관없이 다중이용 건물이다. 이렇게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러면 다중하고 또 뭐 비교해야 돼요? 준다중이죠. 준다중은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예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준다중 건축물이다. 근데 준다중은 12개 있잖아요. 12개. 그런데 12개인데 우리가 배웠던 문종판, 여종관 있죠. 문종판, 여종관은 이 다중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준다중이 될 수도 있다. 문종판, 여종관 그래서 외워놓으셔야 돼. 5천 이상이면 다중이고 5천 미만 1천 이상이면 준다중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6개는 다중이 될 수 없는 준다중이라는 거. 다중이 될 수 없는 준다중. 그래서 다중과 준다중 비교. 여기가 요 6개는 5천 이상이라도 요 놈은 준다중용 건물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 6개하고 밑에 있는 6개를 구분합니다. 밑에 있는 6개가 뭐예요? 교노운이 관장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교노운위 관장. 교노, 운이, 관장. 몇 번 중얼중얼 하시면 돼. 교노, 운이, 관장. 교가 뭐예요? 교육연구시설. 뭐 대표적인 게 학교잖아요. 학교는 어디서부터 학교예요? 유치원. 그리고 노유자 시설, 그죠? 노유자 시설, 노인 관련, 아동 관련 시설, 어린이집. 그러면 학교라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은 1천 이상이면 5천이라도 이것은 준다중이다. 교노, 운이 운동시설입니다. 1천 이상이면 무조건 준다중. 그리고 관광휴게시설.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게 관광숙박시설하고 관광휴게시설을 비교하는 문제를 나왔어요. 관광숙박시설은 다중이 될 수도 있고 준다중이 될 수 있는데 관광휴게시설은 뭐만 된다고요? 준다중만 된다. 그래서 관자가 2개 나오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리고 위락시설도 1천 이상 그리고 장례시설. 아까 문화 및 집회시설은 다중이 될 수도 있고 준다중이 될 수도 있었죠. 문화 및 집회시설의 애식장 같은 것은 문화 및 집회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식장은 5천 이상이면 다중이고 5천 미만 1천 이상이면 준다중인데 장례식장은 무조건 뭐라고요? 준다중이다. 그래서 다중, 준다중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특수구조 건축물. 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것은 특수구조 건축물이었죠. 특수구조 건축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우리 이 본화 차양이 외벽의 중심선에서 몇 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3미터 이상 건축물. 본화 차양이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이 이게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그래서 3미터 이상 돌출됐다. 이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몇 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이에요. 여기 10m예요, 20m예요. 20m입니다. 그래서 20m 이상인 건축물이 특수구조 건축물이다. 이 2개 기억하시고 3번은 뭐 특수한 설계 시공문법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것은 특수구조 건축물이죠. 그래서 2가지 정리를 딱 합니다.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용어는 그렇게 쭉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용어는 시험에서 용어는 한 문제 나온다 생각하시고 잘 보셔야 되고 나오면 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입니다. 우리 건축법의 적용 대상물에는 뭐가 있어요? 건축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건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지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대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전기, 수도, 가스, 통신 이런 설비도 들어와야겠죠. 건축 설비. 그리고
이 건축물은 아니지만 일부 공작물은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돼서 축조해야 되는 공작물이 있죠. 그래서 이게 적용 대상물이다. 그런데 시험에서는 나오는 것은 건축물하고 일부 공작물 이 부분이 나오니까 체크하셔야 돼요. 먼저 건축물이라는 것은 뭘 건축물이라고 했어요? 땅에 픽스되어 있는 공작물 중에서 어떤 형태를 갖추면 건축물이라고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을 건축물이죠. 지붕하고 지붕 받쳐주는 기둥이나 지붕하고 지붕 받쳐주는 벽이 있으면 건축물이고, 그에 딸리는 시설물, 이에 딸리는 대문이나 담장도 건축물이고, 또 무엇도 건축물이에요?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되는 사무소라든지 점포라든지 차고라든지 창고, 공연장 이런 것도 건축물이죠. 지하 상가는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지하 상가 건축물이잖아요. 지하에 설치되는 사무소나 점포나, 그리고 지하 창고도 건축물이고, 또 육교 위에 점포를 세운다고 하면 고가의 공작물 설치되는 점포도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법은 지상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지하 고가에도 다 건축법 적용된다. 그런데 건축물이면 이 법이 정하는 이런 건축물에 해당되면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돼야 되잖아요. 근데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배제되는 건축물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이런 건축물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 어떤 것은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5개 기억하셔야죠. 5개. 첫 번째 뭐예요? 문화재 보호법엔 지정문화재, 임시지정문화재. 문화재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왜? 문화재니까. 그죠? 근데 문화재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데 문화재랑 비스무리한 거. 자, 여기는 전통 사찰. 절에 가면 사찰이 있잖아요. 또 전통 건조물. 전통 건조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통 사찰이나 전통 건조물은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돼요, 안 돼요? 그게 문화재가 아니면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건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잖아요. 안전은 그 어느 것도 안전에 자유로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건축법의 적용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철도 관련 시설. 이 부분은 이미 시험에 출제됐죠. 철도 관련 시설인데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철도 관련은 4개입니다. 4개. 뭐 있어요? 운전 보안 시설, 그리고 보행 시설, 그리고 플랫폼, 그리고 철도도 기차도 혼자 달리는 거 아니에요. 뭐 요줘야 되죠? 급수, 급유, 급탄 시설. 이 4개가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뭐 정리하셔야 돼? 우리 철도 역사 있잖아요. 역사, 서울 역사, 영등포 역사. 이런 역사는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돼요, 안 돼?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5개만 딱 정리하시고 나머지 모르면 다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편해요. 그러니까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그다음 세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 했으니까 5개 있는데 세 번째는 뭘까요? 한번 찍으셔야지. 딱 이제 이렇게 안 보고도 이제 딱 답이 나와야지. 세 번째는 뭐예요? 예, 그래요. 제가 말할게요. 자.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예, 하이패스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또 고속도로 휴게소 그러지 마시고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도 조심해야 되죠. 공장 안에 이동이 용이한 뭡니까? 컨테이너를 이용한 뭐예요? 주택이요? 사무소요? 창고요? 창고.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창고. 근데 이 컨테이너 박스잖아요. 근데 컨테이너 박스가 지금 창고로 이용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게 어디 있을 때 공장 안에 이동이 용이한 것에 한한다. 그래서 공장 안에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험에는 주택이라고 나왔어요. 우리 주택도 많이 짓잖아요. 컨테이너로. 자, 그렇지만 그것들은 다 건축법 적용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 5번째는 뭐예요? 5번째는 하천이죠. 하천구역 내 수문 조작실. 이것은 건축법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이다. 그리고 이건 적용인데 모르면 요거 빼고 나머지 다 적용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기 바랍니다. 적용하지 않는 건축물 체크하신 거.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공작물. 아까 적용 대상물에는 제가 건축물하고 공작물이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공작물은 건축물이 아니니까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그런데 일부 공작물은
축조할 때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돼서 신고해야 된다. 그죠? 예, 그러면 신고해야 되는 공작물 어떤 겁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했어요? 이용담, 사탑, 육굴철, 팔고, 오태양. 이용담, 사탑, 육굴철, 팔고, 오태양. 막 중얼중얼 하셔야 돼. 이용담, 사탑, 육굴철, 팔고, 오태양. 이 옹담이 뭐예요? 옹벽의 높이가 얼마가 넘어갈 때, 2m 넘어갈 때는 축조시 신고해야 된다. 담은요, 담장의 높이가 2m가 넘어갈 때는 신고해야 된다. 그래서 담장의 높이 이옹담. 사탑, 탑이 4개 있다, 그죠? 탑이 4개 있다. 자, 무슨 탑? 기념탑, 장식탑, 첨탑, 광고탑. 그래서 탑은 4개예요. 기념탑, 장식탑, 첨탑, 광고탑. 근데 그 탑이 4m가 넘어갈 때는 신고다. 그래서 높이 4m 넘는 광고탑, 그리고 장식탑, 기념탑, 그리고 또 뭐 하나 파전내기? 첨탑이란 끝이 뾰족한 탑을 첨탑이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것들은 4m가 넘어갈 때, 예전에 기념탑, 장식탑은 예전에 6m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준 강화해서 4m가 넘어갈 때는 신고다. 사탑. 자, 그리고 육굴철이 뭐예요? 굴뚝의 높이가 얼마? 6m 넘어갈 때. 철도 탑은 탑이에요. 근데 여기는 통신용 철탑, 운동시설 위한 철탑. 자, 이런 철이죠. 철탑. 이것은 탑인데 철탑은 6m가 넘어갈 때 신고다. 그리고 팔고가 뭐예요? 8m 넘는 고가 수조. 수조가 물탱크잖아요. 그러니까 8m 넘는 고가 수조. 8m 넘는 고가 수조. 그리고 오태양은 뭐예요? 태양에너지죠. 태양광 시설이잖아요. 5m 넘는 태양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 그래서 태양에너지 5글자잖아요. 이런 넘는 공작물을 축조할 때는 신고다. 오태양.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이용담, 사탑, 육굴절, 팔고, 오태양인데 다 넘는 인데 이하가 하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하. 다 넘는 인데 이하. 그 이하가 뭡니까? 주차장이죠. 기계식 주차장. 여기 높이 몇 미터 이하예요? 여기는 8m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이건 이하일 때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기계식 주차장이 8m가 초과된다. 그러면 8m 초과하는 기계식 주차장은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건축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게 아니라 너는 주차장법. 그래서 여기는 주차장법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는 8m 이하다. 요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바닥 면적, 지하 대표, 바닥 면적 얼마 넘는 30제곱미터 넘는 지하 대표. 그다음 나머지 뭐 조례 가정하는 시설이고, 그리고 맨 밑에 태양 에너지 나왔습니다. 태양 에너지 그러면 뭐 생각나라고요? 오태양, 5m 넘는 태양 에너지를 위한 발전 설비. 그래서 여러분들 이용담, 사탑, 육굴철, 팔고, 오태양 이렇게 중얼중얼해서 정리하시고, 이건 단순히 암기만 하면 문제 맞춥니다. 네, 이런 분들 공작물의 특례 이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용 대상물의 2개 건축물하고 공작물 봤고, 그럼 적용 대상 행위. 이 적용 대상 행위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꼭 출제되고 있잖아요. 적용 대상 행위다. 그러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 그리고 대수선, 그리고 용도 변경. 이게 건축법이 적용되는 행위죠. 그래서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여러분이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적용 대상 행위. 그럼 건축이 뭐고 대수선이 뭐고 용도 변경이 뭔지 꼭 체크하셔야겠죠. 자, 먼저 건축입니다. 자, 건축에는 뭐뭐 있어요? 건축에는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자. 이 5개가 퉁쳐서 우리는 건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신축은 뭐가 신축이에요? 신축 3개. 이것을 신축이다. 신축은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새로 건물 지으면 신축인가요? 예, 새로이 축조하면 무에서 유, 나대지에다가 건물 지으면 신축이죠. 그런데 니은번하고 디귿번 잘 체크하셔야죠. 부속 건물이 있다. 부속 건물이 있는데 주된 건물을 지으면 이 주된 건물을 짓는 행위는 무슨 행위라고요? 신축 행위다. 근데 주된 건물이 있는데 부속 용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부속 건물을 짓는다. 그러면 이 부속 건물을 짓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중축이다. 그래서 부가 있는데 주가 들어서면 신축, 주가 있는데 부가 들어서면 중축.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디귿번은 삐리리하고 정정 규모를 초과하여 축조하는 것 그랬어요. 여기 삐리리하고 정정 이 포인트는 정정 규모를 초과한다. 삐리리하고 어떻게 하면 신축이에요. 자, 건물을 전부 해체하고 이 건물 전부 해체했어요. 전부 부쉈다는 이야기죠. 예, 전부 해체하고 정정과 동일한 규모 범위 내에서 다시 새로 지으면 뭘까요? 이거 전부 해체하고 다시 새로 지었다고 신축 아니죠. 정정 규모 범위 내에서 지어지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개축이지 신축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 해체하고 정정 규모를 초과해서 지었다, 최고화해서 지었다. 그러면 이게 신축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는 초과가 나와야 됩니다. 전부 해체하고 새로 지었다고 다 신축은 아니다. 정정 규모 범위 내에서 지어지면 개축이고 정정 규모를 초과해서 30평을 40평으로 새로 지었다. 그러면 그건 신축이지만 30평을 30평으로 다시 지었다. 그러면 그것은 개축이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 전부 해체 그리고 초과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 신축은 요 세 가지가 신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중축입니다. 중축은 뭐예요? 있는데 유죠. 유가 이미 있어요. 있는데 이 유가 어떤 유가 된다고요? 큰 유가 된다. 큰 유가 됐다는 말은 늘어났다. 뭐가 늘어났다고요? 건축 면적이 늘어나거나 연면적이 늘어나거나 높이가 늘어나거나 층수가 늘어나면 이것을 뭐라 한다고요? 중축이다. 이 넷 중에 하나라도 늘어나면 중축입니다. 있는데 커지면 중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개축과 재축의 구분 어떻게 해요? 개축과 재축의 구분은 개축과 재축의 차이는 뭐다? 개축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부수고 짓는 거죠. 개축은 해체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축은 뭐예요? 재축은 멸실내서 나와 상관없이 천재지변은 멸실. 그래서 해체냐 멸실이냐 이 단어가 나와야 됩니다. 개축은 해체 그리고 재축은 멸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개축 기존 건물의 전부 전부 해체합니다. 그리고 일부 해체합니다. 근데 전부 해체하든 일부 해체하든 근데 일부 해체할 때는 주요 구조부 세 곳 이상이 포함된다는 이야기예요. 내력벽, 기둥보, 지붕틀 중 이런 세 곳 이상이 포함돼서 해체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부 또는 일부 해체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 해체하고 그 대지 안에 정정과 어떻게 동일한 규모 범위 내에서 그래서 동일한 규모 범위 내에서 지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 전부 해체하고 정정 규모를 초과했다 그러면 뭐라고요? 아까 신축이라 했잖아요. 근데 전부 해체하고 정정 규모 범위 내에서 지었다 그러면 이것은 개축이란 이야기예요. 일부 해체하고 정정 규모를 초과했다 그러면 뭐예요? 그건 있는데 늘어났잖아요. 그건 신축이 아니죠. 일부 해체하고 정정 초과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중축이고 일부 해체하고 정정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지었다 그러면 개축이다. 그래서 여기는 해체하고 정정과 동일한 범위 이 단어가 나와야 돼. 초과되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신축이나 중축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정리하시고 전부 또 일부 해체하고 정정 규모 범위 내에서 이렇게 체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재축입니다. 자, 재축은 무슨 단어가 나와야 된다고요? 멸실 천재지변동으로 멸실됐다. 해체냐 멸실이냐 이 단어로 체크하셔야죠. 멸실돼서 다음과 같이 축조되면 이것을 재축이라 하겠다. 자, 멸실됐고 그리고 연면적 합계가 어떻게 정정 규모 이하다. 이건 공통이에요. 멸실됐고 연면적 합계가 정정 규모 이하이면서 어떻게 기억번 동수 층수 높이가 정정 규모 이하로 지어지면 그것은 재축이다. 쉽게 말해서 멸실되고 정정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다시 지었다. 그럼 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재축이다 이 말이죠. 멸실됐고 연면적 합계도 정정 규모 이하고 동수 층수 높이도 정정 규모 이하면 재축입니다. 근데 문제는 멸실됐고 그리고 연면적 합계 정정 규모 이하면서 자 이제 니은번이죠. 이 멸실되고 이건 공통점이에요. 멸실됐고 연면적 합계는 정정 규모 이하면서 동수나 층수나 높이 어느 하나가 정정 규모를 초과하면 그것은 그때는 신축으로 볼 거냐 아니면 중축으로 볼 거냐 이제 이게 뭐가 초과됐으니까 규정이 애매하잖아요. 그죠? 우리 법에서는
재축은 여러분 의사와 상관없이 멸실돼서 진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멸실됐고 연면적합계가 정정규모 이하면서 동수, 충수, 높이가 그 어느 하나가 정정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건축 법령에 모두 적합하면 그때는 신축이나 증축으로 보지 않고 뭘로 보겠다고요? 재축으로 본다고. 여기서는 단서조항은 초과하더라도 이 건축 법령에 모두 적합해야 된다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런 경우는 불쌍하니까 이것은 신축, 증축으로 보지 않고 재축으로 보겠다. 그래서 요렇게 부르면 당연히 재축이잖아요. 근데 요렇게 돼도 건축 법령에 적합하면 이것은 재축으로 본다. 그 구분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멸실이란 단어 꼭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전입니다. 자, 우리는 이전은 두 가지 포인트. 뭐가 이전이에요? 이전이란 주요 구조부 해체해요, 해체하잖아요. 해체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돼. 해체하고 그러면 안 돼.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 뭐 나와야 돼?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동일한 대지 안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여기를 해체하고 이렇게 잘 물어보니까 조심하시고, 여기 해체하지 않아도 다른 대지 나오면 안 돼요. 이 두 가지가 포인트. 해체하지 않고 동일한 대지 내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런 개념을 꼭 정리를 해 놓으시고, 나오면 틀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되죠? 안 돼. 이런 것도 꼭 맞춰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대수선입니다. 대수선은 우리 법에 8가지가 있죠. 중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해요. 대수선은 이런 것들을 대수선이다. 근데 대수선은 여기 잘 이해하시고,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있죠. 주요 구조부잖아요. 자, 그러면 증설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증설이란 말이 늘린다는 말이 아닙니다. 증가한다는 말이 아니고 넣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 넣는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이 내력벽, 건축 무게 하중을 지탱하는 이 내력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면 그건 대수선입니다. 증설하거나 해체하면. 근데 내력벽을 증설해서 뭐 연면적이 늘어났다. 그러면 그건 뭐가 돼요? 그건 이제 늘어났다 그랬으니까 그것은 중축이고. 근데 내력벽을 증설 해체했다. 그러면 그것은 대수선이란 이야기예요. 대수선. 근데 여기 잘 보세요. 넣고 뺀다. 주요 구조부를 넣고 빼는 것. 증설은 그냥 대수선이에요. 증설 해체 자체가. 그런데 수선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대수선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얼마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이에요. 내력벽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할 때 대수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수선에 해당되는 대수선이 있고 증설에 해당되는 대수선이 있으니까, 증설은 무조건 증설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면적 개수 필요 없이 대수선이고, 수선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대수선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할 때. 그 다음에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주요 구조부잖아요. 기둥 증설 해체하거나 몇 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그러면 기둥을 1개 증설했다. 기둥을 1개 증설하면, 1개 증설했다. 대수선이에요? 아니면 수선이에요? 증설이라는 단어 나왔다. 그럼 묻지 말고 무조건 대수선이에요. 1개 증설하면 대수선입니다. 근데 기둥을 1개 수선했다. 그럼 뭐예요? 1개 수선했다. 이건 그냥 대수선이 아니라 그냥 수선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수선은 몇 개 이상 할 때 대수선이라고요? 3개 이상 수선할 때 대수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라는 부분이 이 증설에 나오면 안 돼요. 증설 해체는 무조건 다 대수선이고, 수선일 때 3개 이상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보도 마찬가지로 보를 증설하는 행위는 대수선이에요. 근데 증설해서 늘어났다 그러면 그게 이제 중축 행위고, 근데 여기 증설 해체는 대수선. 그리고 몇 개 이상 수선할 때 3개 이상, 그래서 30셋 그러잖아요. 3개 이상 수선하는 것 대수선이다. 지붕틀도 증설 해체하거나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이다. 증설에 해당되는 대수선, 수선에 해당되는 대수선,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요, 1, 2, 3, 4는
수선은 30ccc이라는 게 나와야 대선인데, 그런데 방주 5번 방주 그리고 경계벽은 방주 경계벽은 무조건 건들면 대선이에요. 증설이든 수선이든 수선에도 면적 개수 필요 없습니다. 방주는 건들면 대선이다. 그래서 방화벽 방화 구획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면, 여기 뭐 면적 얼마 이상 몇 개 이상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주 경계벽은 건들면 대선이다. 그럼 또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면 대선이다. 그러니까 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은 뭐예요? 대수선이라는 이야기예요. 피난계단 수선 나왔잖아요. 뭐 개수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리고 증설이든 수선이든 다 대수선이다. 방주는 건들면 대수선이다. 그리고 또 여기 밑에 있는 다가구 주택, 다세주택의 가구나 세대 간의 경계벽 202호, 202호의 경계벽을 건드는 것도 대수선이다. 그래서 대수선이다. 경계벽을 증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8번은 1번하고 똑같이 생각하셔야 돼. 1번 아까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이죠. 30제곱미터. 자, 그러면 건물의 외벽입니다. 내벽 아니고 외벽의 마감 재료죠. 마감 재료를 증설 해체하거나 그 마감 재료를 얼마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변경하면 대수선이다. 그래서 1번하고 8번은 같이 연결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2, 3, 4 그리고 방주 경계벽은 건들면 대수선이다. 그러면 이런 대수선에 해당되는 행위는 원칙은 어떻게 한다고? 이런 대수선이면 원칙은 허가를 받아서 해야 돼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서 이러이런 건물의 대수선은 신고하면 허가가 있는 것을 본다. 그래서 나중에 건축 신고에서 이제 거기도 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건축이나 대수선 할 때는 허가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렇게 기억하시고 대수선 8가지 꼭 한번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용도 변경. 자, 이 용도 변경은 이미 지어진 건물의 사용 용도 바꾸는 거잖아요. 이 용도 변경도 시험에 요즘 꾸준히 계속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죠? 용도 변경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건축물의 용도군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건축 보면은 29개 용도군이 있어요. 네, 29개 그 용도군마다 건물의 종류가 쭉 있어요. 일종 근린생활시설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종 근생시설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근린생활시설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종 근린생활시설은 우리하고 근린이란 말이 가깝다는 이야기죠. 우리 주변에 설치된 시설인데 그게 1종도 있고 2종도 있다. 1번은 뭡니까?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죠. 이런 것들 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점. 근데 얼마 미만까지만 1000 미만까지만 일종 근생시설이고 1000 이상일 때는 요 서점 빼고 나머지들은 다 판매시설에 해당돼요. 서점은 좋은 거니까 1000 이상일 때 2종 근생이고 나머지들은 다 판매시설로 분류합니다. 1000 미만일 때만 일종 근생이다. 그리고 여기는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은 1000이지만 자, 음식을 조리 제조하는 시설은 얼마까지만 일종 근생시설이에요. 음식점, 휴게업점, 제과점, 뭐 이런 떡집, 빵집, 차, 음료차, 음식을 조리하고 제조하는 것은 얼마까지만 일종 근생시설이라고요. 여기는 300까지만, 300 미만까지만 일종이고 300이 넘어가면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또 여기는 한번 끊어요. 이용원. 자, 이용원이니 그리고 세탁소니 목욕장. 이것들은 보건위생과 관련된 시설이잖아요. 이것도 일종 근생시설이에요. 또 여기는 주민 진료 치료를 위한 시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일종 근생. 이 보건위생과 관련된 시설이나 주민 치료를 위한 시설. 근데 여기는 규모가 없네. 그러니까 의원이나 한의원이나 치과, 안마원, 그리고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은 다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중에 안마원, 산후조리원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안마는 좋은 거예요. 안마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일종 근린생활시설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또 틀리기 쉬운 거 동사무소, 보건소, 파출소 이런 것들은 우리 근린 공공시설이거든요. 다 공공이잖아요. 근데 1000 미만까지만 일종이고 넘어가면 이것은 일종 근생이 아니고 각각 분리됩니다. 그리고 또 틀리기 쉬운 거 왠지 일종 근생시설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 있는 거 있잖아요. 느낌. 자, 이런 전기 공급시설이라든지 물 관리시설이라든지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이런 것도 일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변전소 일종 근생시설입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일종 근생시설입니다. 양수장, 정수장 물 관리하는 시설도 일종 근생시설입니다. 그리고 마을회관도 일종 근생시설, 그리고 마을 공동작업장 일종 근린생활시설, 이런 거 일종 근생시설, 이종 근생시설을 알아야 우리 국토계획법의 용도적인 행위자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이것들은 건축법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국토계획법 행위자와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런 일종 근생, 이종 근생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일종. 그 다음 밑에 탁구장, 체육도장, 이것들은 공이잖아요. 탁구장하고 태권도장, 이것들은 500 미만까지는 일종이고 넘어가면 운동시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중개사무소가 보이네요. 중개사무소. 자, 중개사무소는 얼마 미만까지만 일종 근생이에요. 중개사무소. 여기는 30이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아까 막 500 그리고 1000, 300 이런 기준이고 아예 기준 없이 다 일종이었는데 세상에 여기는 30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30제곱미터 미만 일종 근생입니다. 그러면 30이 넘어가면 30제곱미터 이상 500 미만이면 중개사무소는 무슨 시설이에요? 이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500이 넘어가면 그것은 업무시설, 사무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일종 근생시설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자, 이종 근생시설은 제가 숫자와 관련해서 묶어봤어요. 단란주점은 150입니다. 150 미만이면 이종 근생시설이고, 그리고 넘어가면 위락시설이에요. 그런데 보통 이종 근생시설의 대부분의 기준 분류는 다 500을 기준으로 하는 게 겁나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다 여기에 열거된 것들은 500 미만이면 이종 근생시설이에요. 근데 넘어가면 이제 각각 다 다른 시설입니다. 그래서 500 대부분 500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또 여기에 있는 금융업소, 사무소 이런 거 중개사무소 있죠. 아까 중개사무소는 30 미만이면 일종이었잖아요. 30제곱미터 이상 500 미만이면 2종. 그리고 넘어가면 여기서 업무시설에 사무소로 들어간다. 그래서 2종 근생시설에 여러분들 쭉 한번 점검해 주시고, 자, 이 부분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있는 또 2종 근생에서 틀리기 쉬운 게 4번입니다. 여기는 규모에 상관없이 이것들 다 이종 근생이잖아요. 규모에 상관없이. 막 근데 어둠의 시설도 막 보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어둠이 무서워요 막 했던 거 단란주도 있었지만 노래연습장 규모에 상관없이 이종 근생입니다. 노래연습장. 그 다음에 안마시술소. 아까 안마원은 무슨 시설이었어요? 일종. 안마시술소는 이종 근생. 안마는 뭐 유락시설이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안마원, 안마시술. 안마원은 일종 원이니까 안마시술은 이종. 그리고 병원은 아까 의원은 무슨 시설이었어요? 일종근생이었잖아요. 우리 밑에 있는 것들 다 일종근생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병원이 붙으면 뭐예요? 병원은 의료시설입니다. 근데 앞에 동물자 붙었다. 그러면 이종 근린생활시설이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총포판매소. 총포판매소도 예전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었는데 지금은 총포판매소 이종 근생시설이에요.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이다 그러면 안 돼. 여기 두 개나 나왔는데 중요하다고 두 번이나 써놨네. 자 이렇게 총포판매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의사는 장례 시설 아닙니다. 묘지 관련 시설 아닙니다. 장의사는 장의 용품 파는 거잖아요. 이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여러분 수업 끝나고 공부하시죠? 어디서? 독서실에서 하시잖아요. 독서실. 무슨 시설이에요? 이종 근린생활시설. 근데 공공도서관 그러면 그건 일종이에요. 공공도서관, 뭐 시립도서관, 도서관 일종 근생이고, 여기 독서실은 이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일반 음식점. 자, 일반 음점, 휴게업점은 아까 일종이 되기도 하고 이종이 되기도 했잖아요. 300을 기준으로. 근데 일반 음점은 무조건 뭐라고요? 이종 근린생활시설. 일반 음점은 주류 판매를 하는 데잖아요. 규모에 상관없이 이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사진관, 표구점, 기원 이런 것들도 이종 근생시설. 규모에 상관없이 이종 근생인데 틀리기 쉬운 게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밑에 또 있는 창고시설. 자, 우리 물류터미널. 자, 우리 여객 자동차 터미널이나 공항이나 항만이나 철도는 무슨 시설이에요? 사람 실어 나는 시설이 운수 시설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런데 터미널은 터미널인데
물류터미널 나왔죠. 물류터미널이 화물터미널입니다. 물류터미널은 운수시설이 아니라 무슨 시설이라고요? 창고시설이다. 그리고 집배송시설, 집배송시설이 뭐예요? 택배잖아, 택배. 이천에 있는 쿠팡 뭐 이런 것들은 운수시설이 아니라 창고시설입니다. 예전에는 한때 이것도 다 운수시설로 분류된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창고시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관광휴게시설. 자, 여러분, 극장이나 음악당은 무슨 시설일까? 야외자 안 붙고 극장, 음악당 나오면 무슨 시설일까? 여기는 극장, 음악당은 무슨 시설요? 예, 극장, 음악당은요. 극장, 음악당 공연장이잖아요. 예, 500 미만이면 이종 근생시설이고요. 500이 넘어가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극장, 음악, 우리 시네마 같은 거 500 미만이면 이종 근생이고 500이 넘어가면 문화 및 집회시설이에요. 그런데 앞에 야외자가 붙었다. 야외자.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은 관광휴게시설이다. 관광휴게시설이다. 관광휴게시설은 아까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이면 준 다중이용 건물이다 그랬잖아요. 야외 극장, 야외 음악당. 그리고 어린이회관. 누가 어린이회관을 관광휴게시설이라고 생각하겠냐고. 이것들 관광휴게시설이다. 이렇게 기억을 딱 하시고, 그 다음 숙박시설. 유스 호스텔은 무슨 시설이었어요? 유스 나왔으니까 수련. 근데 호스텔은 숙박시설입니다. 호스텔, 게스트하우스라고 그랬죠? 그리고 콘도도 숙박시설이에요. 이것들은 다 관광 숙박시설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생활 숙박시설, 치사도 하면서 숙박도 하는 시설이죠. 일명 레지던스. 이것도 당연히 숙박시설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건축물의 용도, 자, 중요한 것 한번 봐봤고요. 그러면 자, 이런 건축물의 용도, 종류와 용도를 봤는데 그중에 이 29개 용도를 우리 법에서는 또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몇 개의 시설군을 분류해요. 9개의 시설군. 그래서 9개의 시설군 순서대로 어떻게 외웠어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이거 알아야 용도 변경 문제 풀 수 있잖아요. 자산 전문, 영교, 건축이, 자산 전문, 연조기. 그래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어떤 용도군이 있는지, 산업 등 시설군에는 어떤 용도군이 있는지 이런 분류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전기통신시설군에는 방발 있죠. 방송통신 발전. 그리고 우리 랩했던 거, 이 정도는 알아두시고 문제 풀면 쉽다 그랬어요. 문화 및 집회시설에는 뭐가 있습니까? 문종의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유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자, 문종의관. 그리고 나도 모르게 뭐가 막 나오고 싶죠. 그 다음 뭐가 나오고 싶어요? 영판 운숙다. 영업시설군에 영자부터 해서 영판 운숙다. 문종의관, 영판 운숙다. 그리고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 누가 산다고 그랬어? 누가? 교수가. 교수 성이 뭐라고 써요? 노교수. 부를 때 어떻게 부른다고요? 야, 노교수야. 그죠? 노교수야. 문종의관, 영판은 쑥다, 노교수야. 자, 에브리바디 어떻게 한다고요? 예? 저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자, 같이 죽습시다. 문종의관, 영판은 쑥다, 노교수야. 이렇게 몇 번 하세요. 그래서 이제 순서대로 하면 찾아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분들 체크하시고, 근린생활시설군에는 일종 유종 나와야겠죠? 그리고 주거 업무 뭐나 단독 공동 업무. 그리고 틀리기 쉬운 거 뭐 교정 및 군사시설, 이것들 주거 업무 시설군에 있구나. 틀리기 쉬운 것들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시설군 맨 밑에 있는 거 동물, 식물 관련 시설군. 그래서 시설군과 용도군 쉽게 나올 때는 그런 구분하는 문제 물어볼 수 있으니까 체크하시고, 자, 그리고 알아야, 이 분류를 알아야 용도 변경의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용도 변경 봅니다. 자, 용도 변경 우리 문제 풀 때 보면 뭐 서울특별시에서, 광역시에서 어찌고 저찌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왜 물어봤을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용도 변경의 권한자냐 물어본 거죠. 용도 변경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오면 안 돼요. 특별시, 광역시에 누가 권한자예요? 구청장이 권한자입니다. 그래서 용도 변경에서는 특자,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특광시장 나오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특광시장은 아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건축법에서 권한자예요. 어디서 나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건축허가권자에서만
특광시장이 나오지 나머지 건축 신고라든지 용도 변경이라든지 가설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특광시장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은 구청장이 권한자다. 특광시장 나오면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 보는데 자 우리 아까 위에서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했는데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그때는 뭐라고요? 용도 변경 허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위에서 밑으로 자산 전문 영교 군주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신고다. 그리고 수평으로 간다. 수평으로 동일한 시설 문종기관끼리 영판 운수따끼리 동일한 시설군 내 용도 변경은 뭐 한다고요? 그때는 동일한 시설군 간의 용도 변경은 뭐 해요? 허가 신고 아니죠? 건축물 대장이 있으면 거기에 기재된 거 변경해달라고 뭐 한다고요? 신청한다. 그래서 허가 신고 신청 머릿속에 그 그림이 딱 그려져야 됩니다. 허가 신고 신청 수평으로 가면 신청. 근데 신청도 안 해도 되는 게 있네. 그냥 해도 되는 거 있네. 동일한 이렇게 수평으로 하는데 그냥 해도 되는 거 뭐예요? 동일한 시설군이 아니라 뭐일 때? 동일한 용도군 간의 변경. 예를 들면 이 문화미 집회시설 안에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한다든지 종교시설 안에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럴 때는 동일한 용도군이에요. 그놈이 그놈이니까 그것은 신청 안 해도 돼요. 동일한 용도 공간의 변경은 신청 안 해도 된다. 근데 시설 공간의 변경이어도 안 해도 되는 좀 봐주는 완화되는 규정이 있죠. 어느 시설 공간의 변경은 근린생활시설 1종과 2종 근생시설 상호간의 변경은 신청 안 해도 된다. 물론 여기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제 넓은 의미에서 이런 1종, 2종 근생시설 그리고 또 동일 용도 공간의 변경은 신청 안 해도 된다. 그럼 용도 변경 크게 네 가지죠. 밑에서 올라가면 허가, 위에서 내려가면 신고, 그리고 수평으로 가면 신청, 그리고 신청 안 해도 되는 것. 그래서 용도 변경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딱 해놓으시 바랍니다. 최근 용도 변경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자 보시면 또 하나 자 이제 용도 변경의 규정 준용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신청도 있고 그냥도 있었잖아요. 근데 용도 변경을 하는데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네. 용도 변경인데 그게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 게 있네. 사용 승인 어떤 것은 사용 승인 받아야 용도 변경이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뭘까요? 여기 뭐 들어갈까요? 허가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인 용도 변경을 하는데 신청은 아니에요.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용도 변경을 하는데 그 바닥 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뭐 해야 된다?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허가나 신고 대상이 되는 용도 변경을 하는데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100제곱 이상이면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용 승인 안 받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죠?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하겠죠. 사용 승인 안 받으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을 또 하나 만들어준 거예요. 자, 다만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이 말이 무슨 말? 이 말이 원래 100제곱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500 미만이고 대수선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않을 때는 이 경우는 사용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500 미만이고 대수선의 공사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래는 100제곱 이상일 때는 사용 승인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용도 변경인데 설계가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한 게 있대. 용도 변경 무엇은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해요. 여기는 허가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 빠집니다. 허가 대상이 되는 용도 변경을 하는데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이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그때는 그 설계는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다. 여기서는 뭐 들어가면 안 돼요? 신고 대상 나오면 안 돼요. 사용 승인은 허가 신고 대상이고 여기는 건축사의 설계는 허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500제곱 이상일 때는 건축사의 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규정들 잘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복수 용도도 인정해요, 안 해요? 복수 용도도 허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용도 변경 이렇게 꼭 체크하시고 자, 그다음에
예, 전면적 이제 적용 대상 행위까지 맞고 적용 대상 지역. 자,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앞에서 건축도 배우고 디자인도 배웠잖아요. 근데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다 적용받는 지역이 있죠. 어디에서는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다 적용받아야 돼. 어디 사람들이 많은 곳이겠죠. 자, 우리 전국토는 크게 어떻게 정리했어요? 도시적 있고 무슨 적? 관리적 있고 그리고 농림적 있고 자연환경 보전적 있죠. 자, 여기를 우리는 도시적 외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 어디에서 건축물 건축할 때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다 적용받아요. 도시적 안에는 무슨 적이 있어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지역. 여기에서는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근데 도시가 아닌 지역은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비도시적인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은 아니에요. 근데 비도시적 중에 어느 지역은 당해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이 안에서 건물 지을 때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리고 도시적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아니라도 행정 관할 구역의 명칭이 무슨 지역이면 읍이나 동해 지역에서는 읍동해 지역에서는 건축법의 모든 규정이 다 적용됩니다. 단 이게 읍동인데 섬이면 인구가 얼마 이상일 때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이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외지역 비도시역 중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도 아니고 읍동도 아닌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법의 이런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서 건물 지을 때는 건축법의 요 규정은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6가지 어떻게 정리했어요? 도도 공건방분. 도도 너 참 도도하구나. 도도 공건방분. 도도 공건방분은 전면적 적용 대상 지역 외의 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다. 도도 공건방분. 도가 뭐예요? 대지와 도로 관계. 도로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그러니까 건축선은 도시지역에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방화 지구안의 건축물 분할 제한. 그죠? 근데 건건 그랬더니 또 여기서 용감하게 건폐율 그러고 있어요. 건폐율 용적률은 모든 지역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 잘 찾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건축부의 총설적인 개념이에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두 문제는 꼬박꼬박 나오니까 체크를 딱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건축허가입니다. 자, 건축허가. 자, 좀 쉬었다 하죠.